네, 자본주의와 기후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본주의가 기후위기에 매우 중요한 근본 토대다,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가 길러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비극적인 내용들을 좀 보기로 하죠. 조지 오웰이 썼던 위건부 들어가는 길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위건부 들어가는 길을 통해서 조지 오웰은 일종의 르포 형식의 소설 작품을 씁니다. 광산 노동자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에밀 졸라의 제르미날이라는 작품도 직접적으로 이 탄광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현실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은 탄광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다이아몬드를 캐는 노동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의 처지도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에 더하여 자연을 어떤 식으로 파괴당하는가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죠, 세바스티오 살가도라고 하는 이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저명한 그런 다큐 작가인데요. Salt of the Earth, 지구의 소금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다큐는 대단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냐 하면 브라질의 세라 펠라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 벌어지는 모습들이에요. 거기에 브라질의 원주민들, 또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죠. 그리고 여기에 딱 보면 느끼겠지만은 사람 사는 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산야가 엄청나게 유린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은 시신에 몰려든 그러한 그걸 뜯어먹으려 하는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 노동자들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거니까 적당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렇게 동원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탄광, 금광, 다이아몬드광 이런 것들이 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기에 노동하는 사람들, 땅을 파고 그런 그 삶의 내용을 보면은 씻지도 못하고 음식도 엉망이고 죽어나가고, 그리고는 우역다짐이 있고 폭력으로 강제 노동을 하기도 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된 곳은 황무지가 되어버려요.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서 그 배를 잘라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얘기는 욕심부리다가 거위 하나를 죽였다, 이런 걸로 끝나는 거지만, 이것은 아예 자연 자체가 더 이상 회복력을 갖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동원되는 인간의 노동, 인간의 존엄성은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세바스티오 살가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은 이 Salt of the Earth라고 하는 다큐 작품을 보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개만 해드리는데 사실 그냥 보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래도 마주해서 보면 지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어떤 서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각성, 생각이 훨씬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ecological imperialism, 생태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의 토대가 되는 것인데, 왼쪽에는 알프레드 크로스비가 썼던 생태 제국주의 책이고, 오른쪽은 Robbery of Nature라고 해서 존 벨러의 포스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생태 마르크스주의자예요. 이런 책을 소개해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주제, 즉 자연을 약탈하고 유린하는 결과가 자연과 인간에게 어떠한 이 비극적인 현실을 만들어냈는가. 우리가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냐 하면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유통되는 과정에 혹시 착취나 또는 약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부하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이 과정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가려져 있거나 또 알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거나 또 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한계가 있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은 아동노동 착취 정도인데라는 표현도 좀 그러네요. 인데 그 이상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알려주면 그걸 통해서 세계적인 어떤 이윤 체계를 누리고 있는 거대한 대자본으로서는 불편하겠죠. 다 막는 거죠. 미디어를 통해서 막아버리는 거죠. 레이첼 칼슨의 Silent Spring, 침묵의 봄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것과 다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국주의는 강한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집어삼키고 식민지화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단순히 사람과 주권과 뭐 이런 것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도 지배하는 거잖아요. 자연을 약탈하기 위해서 또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제국주의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에컬로지, 그 생태계 자체가 철저하게 자원화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 과거에 교육부 이름을 인적자원부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람을 자원화시키는 것이죠. 대상화시키는 것이고 수단으로 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실용적 가치의 차원만 교육에서 강조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인간다운 삶에 대한 존엄성, 또 윤리적 사유, 비판적 이성의 능력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와 같이 실용적 인적 자원으로서의 요구에 합당한 인간만 길러내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의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Ecological Imperialism이라고 하는 생태 제국주의도 바로 그런 거죠. 자연을 자원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지역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둘러싸는 지구라는 행성, 플래닛 자체를 뒤덮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그래서 행성적 차원의 사고가 필요하다. planetary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그 차원을 플래닛이라는 그 거대한 지구적 차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가 서양 근대의 물결 앞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지? 하나는 개화, 하나는 세국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세국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토대를 단단히 굳힌 다음에 문을 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봉쇄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라 밖의 현실을 모르게 돼요. 무지해지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지구적 사유를 하지 못하면 이게 바로 세국 정책의 시기가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구 도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조류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고통이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오늘날의 지구 행성은 서로가 초연결적인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아프게 돼 있어요. 그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웃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지구적 현실입니다. 그 고통이 어디로 가겠어요? 고통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한테 오는 거죠. 열악해진 지구의 환경은 우리의 삶과 그 미래를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제국주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의 지배체제가 전 지구적으로 유지되고 팽창되고 있고 구석구석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트남 전쟁의 과정에서 엄청난 자연의 파괴가 있었죠. 그래서 화학 제품이
베트남의 숲을 다 고갈시키는, 그러나 그 결과의 비극은 인간이 또한 맞게 되었잖아요. 침략전제, 전쟁, 생활, 전쟁, 이런 다 인간과 자연을 죽이는 그러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미디어나 교육이 잘 강조하거나 보여주지 않죠. 우리는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만이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죠. 공장의 굴뚝의 연기가 이건 발전이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런 공장을 서울 한복판에 둔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왜?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각의 달라짐이란 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우리가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그 진화에서도 역시 우리의 생각의 혁명적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서양의 제국주의 팽창만 얘기했는데 우리도 겪은 일들이에요. 일본 제국주의 약탈과 우리 자연의 파괴. 여기서 보면은 이 농촌을 철저하게 자기들의 계획에 맞추어서 변화시키죠. 그런 토지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이 곡물을 집중적으로 소출을 얻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댐을 만들고 도를, 이거 다 발전 아니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근대는 식민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라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었어. 그만큼 발전을 가져왔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죠.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말이 되나요? 그걸로 우리의 어떤 근대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본이 해줬다? 아니죠. 제국주의 노예로 삼아버리기 위해서 교육을 했던 것이고, 이 나라 삼천리 강토를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지배체제에 맞게 빨아먹기 위해서 만든 거죠. 도로, 통신, 다 그렇잖아요. 일본 제국주의가 1905년에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외교권을 박탈했을 때 맨 처음 했던 조치가 뭐냐면 통신 시스템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조정의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다 털리는데? 개인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한반도 전체의 구석구석을 다 정보를 꽉 쥐게 되는 것이죠. 그 정보를 가지고 어디에 금광이 있지? 어디에 은광이 있지? 어디에 석탄이 있지? 어디에서 오류가 잡히지? 어디에서 다 해서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자연에 뼈까지 발라먹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정체예요. 오른쪽의 사진은 만주국 청사입니다. 대단하죠? 영원궁토록 만주를 일본의 지배하에 두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의 장구성을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일본의 농업의 위기가 왔을 때에 만주 이민 정책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난한 농민들이 수많이 만주로 가서 살게 돼요. 그래서 만주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이 원하는 형태의 농업정책, 공업정책을 만들어내죠. 만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 공업지역은 북쪽에 집중이 돼요. 왜냐하면 반도와 만주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전력도 공급하고 등등의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북쪽에 이 전력 시스템을 집중시키고 그걸 군사화시키는 것이죠. 이후에 만주국, 그 다음에 만주, 그리고 중일전쟁의 모든 토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쟁 준비 기지가 되는 것이죠. 일본 제국주의 약탈은 그래서 그와 같은 약탈뿐만이 아니라 전쟁 기지로서의 어떤 효용적 가치를 목적에 두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제되는 거예요.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알겠죠? 군사기지가 하나 들어오면 그만큼의 땅은 털리는 거 아닙니까?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러한 주거지역이 빼앗겨 버리는 거죠. 용산기지, 미국의 용산기지가 철수를 했지만은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오염이 있는지 우리 다 알거든요. 그 비용 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국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은
인간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연도 이렇게 파괴해서 그 부담을 대대손손이 지게 만드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은 고갈 상태가 되겠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들은 사실은 일강에서 한번 훑어본 것들이지만, 자, 이러한 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근대 경제에 대한 이해, 경주의 이후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보면 또 좀 더 달리 더 깊게 보이게 될 거예요. 1971년에 나왔던 이 The Limited Growth라고 하는 성장의 한계죠. 로마 클럽이라고 세계 인류 위기를 깊이 민감하게 느끼고 핵전쟁을 막자, 또 자연을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약탈을 해서 성장 위주로 가는 것을 좀 궤도를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과학자부터 정치지도자, 또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로마 클럽이에요. 이 로마 클럽에서 당시에는 첨단의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낸 책이 바로 이 The Limited Growth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이 책에서 주장했던 건 뭐냐 하면 모든 나라가 1945년 이후에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피폐해지고 파괴됐던 그러한 경제를 복구하고 이 경제를 복구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게 정치 지지의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되느냐 하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목표는 성장주의를 설파하는 겁니다. 내가 성장시켜줄게. 키 크게 해줄게. 배부르게 해줄게. 몸에 살 좀 더 붙게 해줄게. 넉넉한 집에 살게 해줄게.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성장론으로 경쟁을 하다 보면 성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건 더더욱더 강력하게 되겠죠. 이게 하나의 지배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는 늘고 먹여 살릴 사람들은 많아지고 성장은 계속해서 해서 양을 키워야 되는데 양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분배나 불평등 문제까지는 가지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덩치를 키우다 보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겠는가? 자연을 다 고갈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 인류의 미래가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예요. 이 그래프는 뭐냐 하면 Natural Resources라고 되어 있죠. 자원 자체가 점점 고갈되고 그리고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 자체가 굉장히 빈약해지는 상태가 올 것이다. 이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한 것이고 경고 신호를 보낸 거죠. 성장이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자연의 희생,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것이죠. 피케트가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불평등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했는데 거기에 더하여 기후위기까지 가세한 것이죠. 성장의 한계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경제정책의 궤도를 수정했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과 같은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탄소 배출 시스템은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성장 위주의 정책이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는 방식이 된 것이고 그 표를 얻어서 결국에는 누구한테 이윤을 돌아가게 했느냐 하면 거대한 대자원이 그것을 가져가게 된 것이죠. 독점해버린 것이고 이 독점의 토대는 화석연료라는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대규모의 아주 강력한 힘으로 지구를 파먹는 거죠. 지구를 파먹으면 인류가 살 수 있는 발밑은 점점 좁아져서 근대, 발전, 개발 이런 모든 것들이 애초에는 굉장히 빛나는 슬로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IPCC는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사실은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IPCC라는 단어 조금은 이 기후 관련한 기사를 접해보신 분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이 IPCC가 최근에 제6차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IPCC는
정부 간 부처에 기후 관련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고 연구하고 그리고는 기후 위기의 지수를 지구 전체에게 경고하고 탄소 배출의 규제 장치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PCC 제6차 보고서는 기후 위기가 한때는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거 실제로 있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기후 위기는 지구의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거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후 위기 사실이고 그 위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이게 결정적인 차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모두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IPCC 제6차 보고서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태동을 해서 인간의 삶을 많이 개선했던 것 같고 또 봉건체제를 균열을 냈고 그래서 일정한 역사 기여를 했지만 그러나 거기만 매달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오늘날의 각성이거든요. 거기만 매달리게 되다 보면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다 망해버리는 꼴이 난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각성의 실체입니다.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IPC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론에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볼 때 IPCC가 나오면 조금 긴장을 하고 이렇게 봐주세요. 그리고 이 IPCC에 관련해서 기후위기 문제를 우리 사회적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 운동이 참 많습니다. 청소년 기후 비상행동들도 하잖아요. 그 미래 세대가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당장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탄소 배출은 전 세대가 해놓고 또 대기업이 해놓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기후 부정의가 아니죠. 부정이죠. 이것을 정의롭게 바꾸는 운동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 표는 지난번에 봤지만 한 번 더 좀 주목을 해서 가만히 보세요. 어떤 거냐 하면 IPCC가 이 기후과학과 관련해서 이 정책 결정자들한테 경고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건데 여기 이제 이것이 이렇게 쭉 이어져 왔던 그 IPCC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잘 보시면 70년대에 바로 그러한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그 다음에 이후에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쭉 오면서 이 IPCC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도대체가 이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랐는가? 그 올라가면은 어떤 이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그 감당한다는 어떤 지점들, 그걸 탁 넘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회복이 잘 안 되는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어디냐? 임계점이 뭐냐? 1.5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1도 올라가도 몸이 뜨거워져요. 1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몸에서도 체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구 전체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될까?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은 엄청난 거죠. 이 표는 그래서 1850년대의 산업혁명 이후에 매우 빠르게 그 속도도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키스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팍 꺾이는 그와 같은 형태로 급진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다에서, 산에서, 도처에서 이와 같은 급격한 그러한 기후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많은 뉴스를 통해서 산불, 오스트리아 금년 초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빙하가 녹고 유럽에 폭우가 쏟아지고 독일 같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끔찍한 폭우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는 징후나 징조가 아니라 현실이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러한 자연의 어떤 이 지점은 온대 지역이 돼서 이와 같은 기후 위기의 파열적 상황이 아직은 급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구가 한 덩어리인데 빙하가 녹으면 바다의 수면이 높아지면 우리 해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바다가 수면이 높아지면 한 군데만 팍 높아지고 한 군데는 내려갑니까? 그런 건 없어요.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은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라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자본주의가 바로 이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기후위기이고 이것은 탄소사회는 끝내야 된다. 그러려면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 탄소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부터 자연의 에너지로 옮아가야 된다. 자연의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대한에너지, 자연의 문제, 그래서 탈원전 사회, 탈탄소 사회, 저탄소 사회가 아니에요. 탈탄소 사회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던 모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니까. 그런데 정책을 잘 정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같은 목표를 딱 정하고 그 안에 이걸 해보자 하고 같이 사회적으로 함께 뜻을 모아서 각오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연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데 훨씬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집중하게 되면 교육도 생태교육의 중심을 잡아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 10년 동안에 태양광 에너지의 가격은 거의 10분의 1 이하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태양광 에너지 효율성도 그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도 바로 그러한 생태 체계에 맞게 짓게 하는 것이고 도시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걸어다닐 수 있는 도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거리에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도시, 이런 걸 구성하게 되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비대면 생활을 한 2년 했는데 재택근무도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들도 되게 많았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과거에 12시에 통행금지가 있을 때에 어떻게 그 통행금지를 사라지게 하지? 그랬는데 통행금지가 사라진 다음에 24시간 우리 생활의 전체 시간이죠. 지금 비대면 규제로 해서 10시, 9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 경제생활에 굉장히 많은 압박이 있는데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그걸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추어서 경제생활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 그 전환기이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해결하는 걸 지원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10시 정도쯤엔 식당 닫아도 돼.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자기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 필요한 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는 아까의 표와 같은 건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겁니다. 지구 전체의 역사를 보면 아까 이제 1850년대부터의 지금 지구 전체 40억 년의 그런 큰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5번 정도의 아주 치열한 이 그래프 보면 팍팍 올라가는 거 있죠. 이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멸종이 일어났어요. 기후가 확 변하니까는 멸종 상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제6차 멸종에 대한 고민이죠.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한다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 좋은 거죠. 지구 생명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을 복구할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 목표, SDG라고 그러죠. Sustainable, UN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인간의 삶, 인류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뭘까요? 여기 보면은 바로 이런 경제생활에서부터 교육, 복지, 그리고 도시의 문제, 산업체제의 문제,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 안에 담고 있어요. 이 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강의 중에 이 표를 자세히 못 보시면 검색을 통해서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오늘 쓰고 말 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럴 만한 게 있고 그렇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근데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 쓰고 버리는 거죠. 인간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도 하루 쓰고 하루 버리는. 그건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도 줄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대체해야 되고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대중교통이 훨씬 더 발전해야 되는 것이고 도시가 걷고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공기도 맑고 생활 환경도 달라지고 그리고는 도시 안에 숲이 함께 같이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그 안에서 교육도 해결되고
마을 공동체의 인정 공동체, 서로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랑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한 목표를 딱 들자면 하나는 우리 공동체의 공적 영역을 확보하자. 모두가 다 개발주의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것만 생각을 하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공체제, 커먼스라고 그러죠. 여기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는 문제.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탄생하는 마을 공동체 인간관계의 변화. 서로가 서로 알고 지내고 또 서로 돕고 또 서로 친절하게 보살펴주고 그래서 누구도 어렵지 않고 누구도 힘들지 않고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너무나 좋은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 또한 생태 문명의 목표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체제 또 공동체 이걸 지향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